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기는 이제 나의 식생활 평가표라고 해서 자가 점검해 볼 수 있는 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를 표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삼시세끼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식품영양학 전공으로 기준은 삼시세끼입니다. 하루에 3끼 기준. 거기에 플러스 간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얼마나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는 개개인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개인마다 다르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쉽고 간단하게 식생활을 평가할 수 있는 지침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 2-1에 이렇게 20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식생활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로서 한국인을 위한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는 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제가 또 보여드리고요. 이 기준은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을 제시해서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기준이 있어야 그거를 토대로 해서 미달이다, 뭐 과하다, 아니면 미흡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를 참고해서 개인의 섭취량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을 위한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이 9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뒤에 가서 제시를 해드리고요. 요 기준 지침에 잘 따르고 있는지 영양 표시제를 이용하면 스스로 얼마만큼 섭취하였는지 대충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번 시간은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양 표시는 실제 소비자가 가공식품이 기준입니다.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1일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제시해서 어떤 영양소를 하루에 권장량에 대비하였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섭취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우리가 요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하루에 무엇을 얼마만큼 먹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영양소를 과하게 먹었는지, 뭐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었는지, 지방을 과하게 먹었는지, 단백질을 과하게 먹었는지, 아니면 뭘 부족하게 먹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라든지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식품영양 전공자 입장에서 혹은 이제 식품회사에서 이런 기준을 다 마련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혹은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질병보건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에서 다 기준을 마련해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건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식품 구성 자전거와 식사 구성안 등을 활용해서 평가할 수 있다. 요것도 역시 기준이 있습니다. 요것도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2장을 통해서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식적인 부분에서 정보 제공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하는 간단한 식생활 평가표 2-1 여기 보여드리고 있고요. 한번 점검해 보시라 제가 말씀드렸죠. 체크 한번 해보면 1번 하루에 3번 식사를 하는 날이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5일 이상이다. 가끔 아니요 이렇게 예면 5점 가끔이면 3점 보통이란 얘기죠. 이제 아니요 저는 일주일 동안 5일 이상 하루에 삼시세끼 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요 체크하시면 되고, 식사 속도는 평균 10분 이상이다. 요거 체크해 보시고, 식사 시에 국과 이제 한 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국과 김치를 제외한 3가지 이상의 반찬을 먹는다. 과식하지 않는다. 영양소를 고려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잡곡밥을 거의 매일 먹는다. 여기에도 좀 걸리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육류나 달걀을 일주일에 5번 이상 먹는다. 어패류, 생선, 오징어, 조개, 해조류 다 포함해가지고 일주일에 3번 이상 먹는다. 김치를 제외한 채소, 해조류, 버섯 등을 매 끼니마다 먹는다. 자, 10번 과일을 매일 먹는다. 11번 우유나 유제품, 요구르트, 치즈 다 여기 들어갑니다. 등을 매일 먹는다. 12번 외식할 때 음식이 짜다고 느낀다. 13번 심하게 탄 부분은 먹지 않는다. 14번 곰팡이가 핀 음식은 먹지 않는다. 15번 밑반찬, 젓갈류, 자반, 짠 음식을 매일 섭취한다.
요건 이제 김치는 뺀 겁니다. 김치는 빼고요. 16번 뜨거운 음식을 즐겨 먹는다. 17번 지방이 많은 육류, 뭐 삼겹살, 갈비 등을 3일에 1회 이상 먹는다. 18번 외식 시 숯불구이나 고깃집을 일주일에 1회 이상 간다. 19번 육가공식품, 가공식품 중에서 뭐 햄, 베이컨, 소세지 뭐 이런 것들이나 라면, 인스턴트 식품을 일주일에 3회 이상 먹는다. 20번 단 음식, 아이스크림, 케이크, 스낵, 탄산음료, 꿀, 엿, 설탕 뭐 다 들어갑니다. 이런 아주 단 음식을 뭐 매일 섭취한다. 이렇게 20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그 평가 기준 자기 점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책의 25페이지에 보시면 80에서 100점이 나오면 지금까지의 식생활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건강을 유지하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식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식생활을 유지하면서 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미만, 이제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안 좋은데 60에서 79점은 지금까지의 식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좋지 않은 식습관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예방 및 건강한 삶을 위해서 식생활 개선에 노력이 필요하고 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권고사항이 들어가고요. 점수가 아주 낮은 하위 계층으로 가보겠습니다. 0에서 59점이다.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보세요. 지금까지의 식생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식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생활을 계속할 경우 암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또한 나쁜 식습관은 다른 만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식생활에 대해 반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 따라서 현재 식생활을 변화시키기 바라며 식생활 전문가와 이제 식품 영양 전공하시는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 중에 식품 영양 전공자들이 계시나요? 이런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요게 지침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은 이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여러분들 책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대상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란 정의 먼저 볼게요. 건강한 개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개인이죠.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식품 영양 전공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뭐 그 집단을 대상으로 영양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식사와 관련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 국민의 건강 수명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 기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네모 박스에 한번 볼까요? 네모 박스에 국민의 건강 수명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86세가 넘습니다, 지금. 하지만 노년기 어르신들께서는 나는 병원에서 오래 누워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아. 건강하게 내 집에서 내가 밥 해먹고 활동하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건강수명입니다. 그래서 건강수명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에너지와 영양소 섭취 기준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책에 여러분들 보시면 27페이지 이제 미국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1941년 미국에서 영양 권장량이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영양 권장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나라는 이제 1962년에 FAO 한국 지부에서 영양학자들과 함께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양 권장량은 영양 결핍증을 예방하고 여기서 보시면 영양 결핍증을 예방한다. 우리나라가 이제 6.25가 지나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지금 시대하고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하지만 그 6.25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을 때 영양
결핍이 굉장히 만연했다라고 합니다. 먹을 게 정말 없어서. 그래서 영양결핍증을 예방하고 대다수의 건강한 국민의 영양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영양소를 설정하였다. 그래서 각각의 영양소 설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양소는 일단 5대 영양소 기준으로 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그 다음 비타민, 무기질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후에 여기서 영양 권장량은 국민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섭취해야 될 영양소들의 양을 단일값으로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한국인의 영양 문제가 다양해지고 영양소의 결핍증보다는 과잉 섭취로 인한 불균형으로 인해 만성질환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못 먹고 사시는 분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 영양이 과해져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2005년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양소 섭취 기준 체제를 도입을 해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제정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군별로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 이런 것들을 이제 제정을 했다. 이건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식품 영양학 전공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는데 지금은 우리가 교양 수업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인을 위한 영양소 섭취 기준을 5년마다 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공자 입장에서 2015, 2020, 2025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5가 커밍순 합니다. 지금 곧 이제 다가오고 있죠. 아마 조만간에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지금 시점에서 아직 안 나와서 보통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도 4월 달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봄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에너지 및 각 영양소의 적정 섭취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2015년 국가 차원에서 처음 제정한 이후에 개정 작업을 계속 거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국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0여 종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보건복지부나 한국영양학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에너지 및 다량 영양소 12가지. 에너지,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아미노산, 지질, 그 다음에 필수지방산, 콜레스테롤도 나쁜 콜레스테롤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 수분도 들어가죠. 수분 들어갑니다. 비타민 13종,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요게 지용성 비타민, 요거 뒤에 가서 비타민 종류 배울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B6, 엽산, 그 다음에 판토텐산, 비오틴 B12 이렇게 수용성 비타민, 무기질 굉장히 많습니다. 다량 무기질, 그 다음 미량 무기질 이렇게 해가지고 40여 종을 국가에서 지정을 했어요. 국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0여 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책을 넘겨보면 아까 얘기했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요 네 꼭지를 정했습니다. 섭취 기준이에요.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요거 네 가지를 왜 제시했을까요? 자, 보시면 식사와 관련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우리 4차 시대 혁명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 만성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건강검진도 해주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려한 기준치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요 네 가지만 기준이 있었는데 2020부터는 뭐가 추가됐냐면 에너지 적정 비율과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플러스 두 개가 요거 두 개가 추가되어서 신규로 6개가 됐습니다. 원래는 2015 개정 과정에서는 4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 두 개가 되면서 이제 2020이 6가지가 된 겁니다.
2020에 6가지가 됐다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고 이제 한번 여기 이제 이 테이블은 여러분들 한 꼭지씩 이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 테이블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28페이지 책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을 먼저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전공자가 아니시니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은 인체의 필요량을 책정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에 제정하게 된다. 평균 필요량은 건강한 인구 집단의 1일 영양소 필요량의 중앙값으로 인구 집단의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이다 라고 되어 있고, 권장 섭취량은 인구 집단 중에 약 97에서 98%의 영양 필요량을 충족시켜주는 값으로서 평균 필요량의 2배 표준 편차를 더한 값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테이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일상적인 영양소 섭취량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이제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부족할 확률이 있고 오른쪽에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 위험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영양소 섭취량 요 정 기준이 충분 섭취량이 요 테이블에 있어요. 요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권장 섭취량보다 요 부분이 권장 섭취량이에요. 요거보다 조금만 섭취하게, 요거보다 미만으로 섭취하게 되면 되도록은 피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하네 싶을 정도예요. 국가에서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거보다 조금 적게 먹었다 그러면, 이 정도 먹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먹어야 줘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합니다. 그런데 평균 필요량이 있습니다. 요거보다 낮게 먹으면 너무 낮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나 영양 부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필요량이 리미티드 라인, 요거보다 적게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장 섭취량까지는 먹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버하는 거 얘기할게요. 요 충분 섭취량 요 안에 들어오는 게 내가 적정하다고 했죠. 그런데 상한 섭취량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이상으로 먹으면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과하게 섭취한 거죠. 너무 과하게 먹어서 건강 위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이상은 먹지 마세요, 이렇게 권장합니다. 상한 섭취량 이상은 먹으면 만성 질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은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테이블만 보는 방법만 정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균 필요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권장 섭취량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분 섭취량은 아까 그 기준 있었죠. 대상 인구 집단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양을 설정한 수치이다. 그래서 이제 영양소 섭취량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충분 섭취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 내가 이거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했던 그 기준이 되는 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상 먹으면 과잉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거보다는 적게 드세요, 상한 섭취량보다는 적게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과량 섭취의 유해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 시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테이블에는 없었어요. 아까 표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는 뭐만 있었습니까? 아직 지금 4가지밖에는 없었어요. 자, 앞에 살짝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앞에 표에서는, 그렇죠, 이 표에서는 이제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4가지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필요량 있었고, 권장 섭취량 있었고, 충분 섭취량 있었고, 상한 섭취량, 요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 개정되면서 2가지가 추가됐다고 했죠. 2가지 추가된 거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 추가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각 영양소를 통해서 섭취하는 에너지 양이 전체 에너지 섭취량에 차지하는 비율의 적정 범위를 제시하고, 에너지 공급 영양소, 여기서 중요한 거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영양소 공급, 에너지 공급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먹었을 때 힘이 막 나는 거,
에 대한 에너지 섭취 비율과 건강 간의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에너지 적정 비율이 추가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양소의 최저 수준의 섭취량을 말한다. 그래서 에너지 적정 비율, 적정하다라는 얘기죠. 영양소 섭취와 만성질환 간의 인과적 연관성과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 섭취 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의 지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기준 첫째 평균 필요량, 둘째 권장 섭취량, 셋째 충분 섭취량, 넷째 상한 섭취량 거기에 플러스 2개 뭐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에너지 적정 비율과 여기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이렇게 해서 토탈 6가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은 29페이지가 되겠고요. 요 영양소 섭취 기준의 활용 이렇게 6가지를 기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요거 6가지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자,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영양소 섭취 기준은 식사 평가와 식사 계획에 활용한다. 지금 우리가 2주차 들어오면서 이 강의의 주제가 뭐였어요? 식생활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가 진단 처음에 들어오셔서 했죠. 그래서 그런 식사 평가나 식사 계획 여러분들이 여러 가정에서 이제 식사 계획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과 비교해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우리 가정이 지금 식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평가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 영양소 섭취 기준은 개인 따로 집단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볼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개인 지금 여러분들이 뭐 그 영양사로 취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개인을 먼저 보도록 할 건데 권장 섭취량 또는 충분 섭취량에 가까워야 하고 상한 섭취량보다는 적어야 된다. 미만이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집단은 개인이 아니라 한 100명 500명, 1000명 굉장히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평균 필요량의 미만과 상한 섭취량 이상을 최소화하는 이제 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넓은 영역에서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영양소 섭취 기준에 활용해서 식생활 지침을 개발하고 영양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테이블의 영양소 섭취 기준 활용 범위는 자, 요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요 표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소 섭취 기준 활용 이제 6가지. 요게 영양소 섭취 기준이 6가지가 있었죠. 6가지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가정에서 개인이나 가정에서 식사 평가하고 식사 계획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식사 평가는 개인과 집단을 따로 분류해서 볼 수 있고 식사 계획도 개인과 집단으로 분류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영양소 섭취 기준의 활용 범위를 이렇게 두 꼭지로 나누어서 분류하시면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소 섭취 기준에 활용해서 개인을 위한 식사 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개인이시니까 개인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평균 필요량, 섭취 부족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제 평균 필요량보다 이상으로 먹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섭취 부족의 위험도를 좀 감소시킬 수 있다. 권장 섭취량과 충분 섭취량을 잘 지키면 섭취 부족의 위험도를 낮출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을 그 이상으로 먹게 되면 과잉 섭취 위험도가 높아지게 된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등호와 요게 같은 상관관계예요. 우리가 개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평균 필요량이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적게 먹게 되면 우리가 영양 부족이 될 위험도가 높아지게 된다. 영양 결핍이나 영양 부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권장 섭취량과 충분 섭취량 이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권장 섭취량과 충분 섭취량 이 안에서 우리가 먹게 되면 영양 부족이나 영양 결핍의 위험도는 감소하게 된다. 적정 수준으로 먹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상한 섭취량 이상을 먹으면 내가 뭐라 그랬죠? 너무 영양 과잉 섭취가 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테이블은 이제 집단을 활용합니다. 집단. 여러분들 이제 집단을 이제 볼 일이 별로 없겠지만 집단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으면 똑같아요. 섭취, 영양 결핍이나 영양
부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충분 섭취량 이상으로 먹게 되면 이제 섭취 부족에 이제 이 충분 섭취량 기준으로 먹어줘야 되겠죠. 섭취 부족의 위험도가 감소하게 되고, 상한 섭취량 이상으로 먹게 되면 역시 너무 영양 과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 섭취량이기 때문에 1위 기준입니다. 1위 기준. 자, 그리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요것도 일상 섭취량, 요것도 이제 1위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영양소 섭취 기준을 이용한 식사 계획을 한번 짜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눕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가정에서 식사 계획을 할 때 우리는 개인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은 여러분들 1인 가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집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3인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집에 3인이 될 수도 있고 4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 혼자 먹었을 때는 개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뭐 엄마, 아빠, 혹시 뭐 외동이신가요? 그건 잘 다들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서 식구들, 가족과 함께 먹을 때 집단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혼자 먹었을 때 식사 계획으로 할 때 평균 필요량, 개인의 영양 섭취 목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내 혼자는 평균 필요량은 일단은 이제 생각하지 않고, 권장 섭취량은 평소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 이하인 사람은 권장 섭취량을 목표로 한다. 내가 만약에 평소에 너무 작게 먹는다, 이제 본인이 아시잖아요. 나는 너무 작게 먹는 사람이야, 굉장히 소식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내가 요즘에 요 근래 다이어트를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 권장 섭취량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충분 섭취량은 평소 섭취량을 충분 섭취량에 가깝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충분 섭취량, 그래서 너무 영양 결핍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상한 섭취량은 내가 뭐라 그랬죠? 제가 상한 섭취량 이상으로 먹으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미만으로 먹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집단 대상 같은 경우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먹는다. 내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뭐 동생, 뭐 위에 뭐 여러 가지 식구들과 함께 먹는다. 그러면 어떤 특정 사람의 이제 한 명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평소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 미만인 어떤 특정 사람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우리 만약에 4인 기구다, 4인 가구다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 나, 동생 이렇게 4명 있다. 그러면 모두가 평균 필요량을 맞출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요건 이제 연령마다 다르죠. 엄마가 몇 살이고 아빠가 몇 살이고 나 이렇게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평균 필요량을 맞춰서 이게 영양 부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권장 섭취량은 집단 식사 계획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요게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권장 섭취량은 집단에서 뺍니다. 권장 섭취량은 집단에 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충분 섭취량은 집단에 있어서 섭취량의 중앙값, 충분 섭취량이 되도록 하는, 모두가 이제 충분 섭취량을 맞추는데 평균이 될 수 있도록 정중앙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한 섭취량은 당연히 이 이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먹는 모든 사람들이 상한 섭취량이 이상이 되지 않도록, 영양 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제가 9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잘 보이시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의약처, 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게 원래는 이 9가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이 계속해서 5년마다 되는데 요거 2021 원래는 5년, 2015년, 2020년, 202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들어서 발표는 2021년 4월 달에 이제 보건복지부 이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었죠. 그래서 9가지입니다. 첫째, 한번 본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가 점검해보세요.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을 균형 있게 먹자입니다. 그래서 채소 먹어야 되고, 매일 과일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곡류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를 이제 줄여서 너무 길어요. 이게 한 꼭지거든요. 고생달콩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백질 부류인데 이제 고생달콩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요거 한 포인트 먹고,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 이렇게 한 포인트 먹고, 이게 균형 있게 먹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유지 당류까지 6개의 이제 식품군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골고루 매일입니다. 매일
이 6가지 한 개도 빠짐없이 골고루 먹어야 된다. 두 번째,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다 나왔죠. 나트륨 적게 먹어야 되고 단 거 적게 먹어야 되고 지질, 기름 적게 먹어야 되고 요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이제 수분의 중요성 있죠. 물을 충분히 마시자. 네 번째, 과식은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 비만에 대한 걱정 포인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아침 식사, 결식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제가 1주차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꼭 하자. 왜냐하면 아침 결식률이 너무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우려가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섯 번째, 음식은 위생적이고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즉, 음식의 위생, 보건, 환경 부분까지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 먹기를 실천하자. 이제 음식 위생 관련해서 부분이 또 들어오고요. 술은 절제하자. 그 다음에 9번, 우리 지역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기자. 이렇게 해서 9가지입니다. 이렇게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9개를 서술형으로도 하고 왼쪽에 보면 그림으로도 예쁘게 이렇게 그려서 캠페인을 하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 구성 자전거 활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식품 구성 자전거는 6개의 식품군의 권장 식사 패턴의 섭취 횟수가 분량에 맞추어서 바퀴 면적을 배분한 형태로 기존의 식품 구성 탑보다 다양한 식품 섭취를 통한 균형 잡힌 식사와 거기에 플러스 수분의 중요성,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통한 비만 예방이라는 기본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품 군별 대표 식품의 1인 1회 기준으로 섭취 횟수를 활용하여 개인별 권장 식사 패턴을 계획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다 나옵니다. 자, 식품 구성 자전거의 개념은 적절한 영양과 건강을 유지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성,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다양하게 골고루 말씀드렸죠. 다양한 식품 섭취를 통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6가지 식품군이 들어갑니다. 6가지 식품군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충분한 섭취 플러스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비만 예방이 중요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기본 개념을 토대로 해서 식품 구성 자전거가 지금 뒤에 보시면 미리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요게 2015에도 있었고 2020에 새로 또 개정이 되어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왼쪽은 이제 도시 배경이고 오른쪽은 자연 배경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똑같습니다. 근데 배경이 조금 달라요.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왼쪽은 이제 도시 배경이고 오른쪽은 자연 배경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뒷바퀴 보시면 뒤에 바퀴가 6가지 식품군입니다. 6가지 식품군. 여기가 공유예요. 여기가 공유. 여기 아까 얘기했던 고생달콩, 그 다음에 여기가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여기 사이가 지금 유지당류. 우유 아예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당류 조금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6가지 식품군 뒷바퀴에 커다랗게 돌리고 앞바퀴에 뭐가 있었어? 수분의 중요성 들어가고요. 플러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자전거 바퀴를 막 돌리고 있습니다. 운동까지 해가지고 식품 구성 자전거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전공자가 아니시라서 이제 볼 기회는 별로 없을 텐데 저와 같이 식품 영양 전공을 하다 보면 주구장창 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눈에 띄는데 어디에 많이 보이냐면 학교 현장.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실 앞에 가면 그렇게 눈에 띕니다. 여러분들 가실 일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요거 이제 한 번씩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배웠으니까 이 자전거를 보면 저게 식품 구성 자전거가 저기 있네 라고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 식품 구성 자전거 활용을 먼저 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군이 제가 6가지라고 했죠. 제가 6가지. 공유군, 고생달콩, 그 다음에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 유지당류 이렇게 해가지고 식품군이 6가지고요. 개수는 41개입니다.
41개. 여기서 곡류가 9가지, 고생달콩이 9가지, 채소류 8가지, 과일류 8가지, 우유 유제품 4가지, 유지 당류 3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식품명에 식품 구성 자전거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를 써놓은 거예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실제로 이 사이에 보시면 이 사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요 9가지가 이제 곡류에 9가지 들어가 있고 고생달콩 9가지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자, 곡류에는 현미밥, 쌀밥, 그 다음에 떡, 가래떡, 백설기, 그 다음에 국수, 말린 거, 그 다음에 식빵, 시리얼, 그 다음에 옥수수, 감자, 고구마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곡류에 9가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생달콩, 이게 단백질 파트가 되는데 소고기, 돼지고기가 있대.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 이제 육류, 그 다음에 닭고기, 그 다음에 생선, 고등어, 그 다음에 오징어, 그 다음에 새우. 이게 이제 해조류, 이제 해산물류가 이제 어패류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류라고 하는데 달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콩류, 완두콩, 강낭콩. 그 다음에 이거 두부도 콩류죠. 호두도 이제 우리가 견과류지만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소류는 당근, 오이, 고추, 브로콜리, 애호박, 배추김치, 김치가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김, 마른 거, 그 다음에 표고버섯. 그 다음에 과일류는 수박, 딸기, 귤, 바나나, 포도, 사과, 블루베리, 자두 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은 우유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치즈 들어가고, 요구르트가 호상이 있고 액상이 있어요. 떠먹는 요구르트와 이렇게 마시는 요구르트 2개 다 이렇게 분류해서 들어가고요. 유지 당류는 설탕, 당류, 콩기름, 유지, 올리브유, 버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41가지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가지 식품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식품 구성 자전거 활용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 버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버전은 식품 구성 자전거, 이렇게 자전거 버전입니다. 자전거 버전은 우리나라 버전이고, 팽이 버전은 일본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은 제시가 안 돼 있는데, 팽이 이제 국가마다 조금씩 달라요. 일본에는 팽이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미국은 플레이트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트. 2011년에 미국 소비자를 위한 식사 가이드인 마이플레이트를 발표했습니다. 마이플레이트에는 과일과 채소를 접시의 반을 차지하도록 배치해서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프루트, 그 다음에 그러니까 vegetable 이 절반을 다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테인, 이제 단백질, grains, 이제 곡류, 이게 매일 이렇게 식사를 섭취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형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사 구성한 이제 식품 구성 자전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활용하지?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식사 구성한 일반인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영양 섭취 기준에 만족할 만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군별 대표 식품, 이제 우리가 6가지 식품군에서 각각 제가 대표가 될 만한 거 제가 보여드렸죠. 요거 활용하면 되게 좋아요. 저도 이거 활용 많이 하는데, 여기 보시면 대표 주자들 식품명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998843 이렇게 저는 외웠는데, 공유 9개 이렇게 해가지고 998843 이렇게 외웠는데, 자, 식품 여기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식단을 구성하고 내가 오늘 뭘 먹지라고 고민됐을 때 한번 활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표 식품군에 들어가 있는 건 매일매일 이제 6가지 식품을 골고루 다 한 꼭지씩 다 먹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대표 식품과 섭취 횟수를 이용해서 식사의 기본 구성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식사 구성안에 에너지, 이제 에너지는 제가 뭐라 그랬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에너지원이 되는 것 플러스 비타민, 무기질. 비타민, 무기질은 채소, 과일군에서 우리가 보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도 역시 이제 까지 채소, 과일류, 식이섬유는 섭취 필요량의 100%를 충족시켜야 된다. 100% 다 먹어요. 이거를 다 하루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까지 완전하게 잘 채워서 충족시켜서 먹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에너지 적정 비율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식품 영양 전공자라고 하면 반드시 외워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그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 적정 비율은 탄수화물은 단연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55에서 65%. 단백질은 7에서 20%. 근데 지방이 솔직히 좀 많아요. 15에서 30.
근데 이제 1, 2세 그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 섭취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제 성장기이기도 하고 20에서 35%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 다음 설탕이나 물엿과 같은 첨가당, 당류와 소금, 나트륨, 짠 거 되도록 적게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용하는 거 식사 구성을 안을 짤 때, 식단을 짤 때 어떻게 하라라고 제시되어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33페이지, 주교재는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 표시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가공식품, 마트에서 파는 모든 가공식품에는 영양 표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법으로 규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인 맞죠? 여러분들 다 건강과 영양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아무거나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건강과 영양에 관심을 가지고 뭐 다이어트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우리가 아프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우리 소비자죠? 여러분들 직접 그 식품회사에서 식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아니시잖아요. 뭐 물론 생산자들도 소비하시니까, 그리고 농부 아저씨들도 가공식품 이런 거 다 소비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은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영양적이고 가치 있는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 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법으로 규제를 딱 가하고 있다.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식사 지침과 영양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영양에 관한 정보 제공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앞으로는 이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식품 마트나 슈퍼마켓 가가지고 하다못해 편의점 가서 내가 삼각김밥을 먹더라도 영양 표시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내가 대체 먹는 게 어떤 영양 정보가 있는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잘 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죠. 저는 잘 보신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양식의 영양 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영양 성분 정보와 특정 용어를 이용하여 제품의 영양적 특성을 강조 표시하는 영양 강조 표시가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가공식품의 경우 영양 표시제가 199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모르셨겠지만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거를 잘 보자 입니다. 자, 영양 표시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표시제는 제일 먼저 뭐가 표시되어 있냐면 영양 밀도라는 얘기는 약간 화학적 용어입니다. 과학적 용어죠. 식품의 공급 에너지에 대해서 영양소의 함량을, 권장 섭취량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아는 용어가 나왔으면 이제 저거 내가 공부했지 이렇게 권장 섭취량, 우리가 하루에 먹어줘야 될 권장되는 섭취량이 되겠죠. 권장 섭취량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서 식품의 영양적 가치를 비교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칼로리, 우리는 에너지를 우리가 칼로리 기준으로, 그 킬로칼로리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칼로리가 같은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영양소가 같지 않으면 식품 선택의 폭이 좁을 경우 상대적으로 영양소 밀도가 높은 것을 선택한다면 효과적으로 영양소의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양소의 밀도가 높은 식품이 좋다, 이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을 무기질 얘기합니다. 무기질 뒤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비타민, 무기질, 그 다음에 단백질 등이 골고루 있으면서 열량이 낮은 거, 우리 열량 높은 거 먹고 싶은 사람 별로 없죠? 지금 살찌고 싶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열량인 거,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골고루 들어가 있으면서도 열량은 작은 거, 먹었을 때 살 많이 안 찔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고영양소 식품, 영양소 밀도가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소 밀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양소 밀도의 점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전문가는 아니시고 전공자는 아니시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트로베리,
베리류라고 하는데 뭐 그 로즈베리, 그다음에 딸기 뭐 이런 것들, 레몬 이런 것들이 이 영양소 밀도 점수가 높아요. 제가 뭐라 그랬죠? 영양소 밀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식품으로 우리가 구분한다고 했죠. 자, 그다음에 중간 영양 밀도, 낮은 영양 밀도. 바나나가 생각보다 영양소 밀도가 낮아요. 그다음에 체리, 그다음에 사과 같은 경우도 영양 밀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과나 바나나는 이제 다른 영양소 포인트로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풍부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영양소 밀도 점수를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요거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공식품에 표시되어 있는 영양 표시제를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따와 봤습니다. 실제로 모든 가공식품에는 요거 기준에 맞춰서 항상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좀 큰 걸로 보겠습니다. 요거 오른쪽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영양 표시의 체크 포인트, 지금 우유 기준으로, 우유도 가공식품이니까 이제 우유를 기준으로 하면 총 내용량 200g을 먹었을 때, 우리가 보통 우유 이제 작은 200ml, 200g이라고 생각하시고 작은 거, 그거 한 팩을 먹었을 때 우리가 한 잔을 먹으면 497kcal를 먹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영양 체크 포인트에서 여기 보시면 총 내용 양이 뭐가 있냐면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그 다음에 지방 중에서도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단백질, 요렇게 꼭 표시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9가지를 꼭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총 내용량 200g당 몇 %, 이거를 다 섭취하면 나트륨의 기준치, 우리가 하루에 나트륨 먹어야 되는 기준이 2000mg입니다. 이거보다 더 이상 먹으면 오바 먹으신 거예요. 과량으로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유를 이제 200ml 한 팩을 다 먹으면 우리가 나트륨 섭취는 하루에 2000mg 기준이니까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43%를 먹은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추가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우리 몇 % 먹을 수 있어요. 나트륨 이제 2000mg 이제 상한가, 이제 그게 상한이니까 그 권장 섭취량보다 이상 먹지 않기 위해서는 57%죠. 57%는 또 조금 더 추가로 먹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탄수화물은 22%고 당류는 12% 먹는 거고, 이렇게 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했을 때 1일 영양 성분 기준치는 식품이 함유된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은지 낮은지, 여기 보시면 나트륨이 43%라는 얘기는 생각보다 많은 거고, 포화지방도 47%면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이 지금 일반 우유, 저지방 우유는 조금 작아요. 저지방 우유는 작은 포인트고, 일반 우유는 생각보다 포화지방의 그 퍼센트가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지, 대신에 뭐 당류는 조금 낮죠. 11%니까. 그래서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은지 낮은지 퍼센트로 우리가 수치로, 정량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식사에서 얼마나 많이 기대하는지도 우리가 더 추가로 이거 하나 먹고 추가로 더 뭘 먹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이걸 제시했는데, 이제는 포장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총 내용량 이 한 팩을 다 먹었을 때 몇 킬로칼로리, 뭐 나트륨 함량이 몇 %, 요렇게로 바뀌었어요. 자, 요게 조금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반드시 요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1회 제공량, 그 다음에 그 에너지 비율,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나트륨부터 시작해서 9가지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만들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게 보시면 영양 정보에 여기 좀 크게 나와 있습니다. 영양 정보에 킬로칼로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트륨,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당류, 지방 중에서도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 따로 하고, 콜레스테롤, 단백질까지 이렇게 표시를 의무 표시입니다. 요거는 의무 표시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양 표시제를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퍼센트로 나오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